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처음에 권한과의 구별은 그 두 가지 테마로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권한과 분명히 구별이 되는데 권한이 권리하고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교과서 그 문장을 반으로 잘라야 됩니다. 그 앞에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겁니다. 권리는 법률상의 힘인데 권한은 법률상의 자격이라고 돼 있죠. 자격. 그 점에서 구별이 분명히 됩니다. 알겠습니까? 힘은 아니고 자격일 뿐이다. 이해가 나오죠, 이해. 근데 거기 있는 이해만으로는 그 객관식에 대비하기가 좀 힘듭니다. 응? 객관식이 뭐 그래도 5개는 되지, 5개. 보충규제 41페이지에. 응? 그래서 객관식을 만들 만큼 뭐다 만들어놨죠. 응? 그래봐야 뭐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 개 들어놨구만, 한 개. 하여튼 그 권한은 수업용어로는 뭐뭐가 권한이냐, 이 첫째 중요한 거예요. 구별되는 건 뭐예요? 법력이 아니고 자격이다. 그다음에 얘가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 보충규제 동그라미 2번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하단부에 있는데 이게 일치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하고 권한을 권리라고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어떤 경우라고 있습니까, 거기? 응? 일정한 이익을 갖게 되면. 일정한 이익을 갖게 되면. 원래 아까 위에서 본 권리의 개념에 일정한 이익이 들어가 있었죠. 일정한 이익.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권리가 권한이 된다. 권한이 권리가 되고. 알겠습니까? 그거 조심하고. 권능은 정확히는 권능의 집합이 권리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어? 시그마 권능이 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한 개인 경우도 있지만 이게 몇 개 될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권능의 집합이 권리라고. 예를 들어서 소유권 하게 되면 그럼 211조를 보면 소유권의 권능이 나와 있죠. 211조에 뭐뭐 나와 있어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까? 보충규제에 조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예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다. 그런데 물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의 일을 또 하나 원래 다른 일반적으로 좀 세밀한 교과서에서는 채권의 권능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규제를 찾아보세요. 채권에는 무슨 권능이 있나? 그걸 암송해야 됩니다. 어차피 뒤에 채권법에서 배울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것도 이은영 선생님 교과서에 있는데 외대는 물론이고 다른 데서도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채권의 권능을 설명하라. 객관식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소유권과 채권의 권능들은 암송하고 있어요. 평소에 워낙 중요한 권리니까. 알겠습니까? 보충규제에 써있는 대로. 그래서 거기서 알듯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의 집합입니다. 집합이란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을 시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하고 혼동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소유권이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렇게 돼 있냐? 아니에요. 이렇게 쪼갤 수는 없어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뭐 그림으로 설명하려면 입식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사용 권능이 있고 그 위에 처분 권능이 있고 그 위에 전체적으로 또 수익 권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것은 그 소위 유명한 소유권의 혼일성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권의 혼일성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렇게 사용 권능만 쪼개서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못해요. 절대로. 알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집합으로 되어 있다. 그걸 알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만약에 맞는 거라면, n이 1이면, 이거 같은 말이죠. 이게 1이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권능이 하나만 있으면 이게 똑같잖아요. n이 1이면. 무슨 말인지 알죠? 교과서에 이렇게 써있죠. 교과서 니은번의 맨 끝줄이 그 말이죠. 교과서 니은번의 맨 끝줄. 권능 하나만으로 되어 있는 권리는 권능하고 권리하고 일치해요. 당연. 알겠습니까? 보충교재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권리 반사가 나오는데, 이건 잘 들어야 돼요. 권리 반사는 반사적 효과라는 말도 씁니다. 반사적 효과. 행정법에서는 그걸 더 많이 써요, 용어를. 헌법이나 뭐 이런 데서도. 형사법에서 쓰이고. 반사적 효과는 뭐냐면, 법력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을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힘을 준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행정법상의 예를 먼저 들어주면 그쪽이 더 이해가 많으니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주유소 거리 제한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반경 2km 이내에는 한 개의 주유소밖에 못 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유소의 난립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너무 많이 생기니까 가만 놔두면. 그러면 여기 중심으로 여기 주유소 하나 있는데 반경 2km 이내는 주유소를 못 세운다고 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나 그렇게 못한다고 말한 것 뿐이지 여기 있는 주유소 주인한테 특혜를 준 건 아니죠. 일부러. 이 사람한테 2km 이내에서는 너 혼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나 하나 있으면 2km 이내는 못 세운다 이 말을 한 것 뿐이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2km 이내에서는 독점의 이익을 누릴 수가 있죠. 그 덕에 내 권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유소 2km 이내에서는 딴 주유소 못 들어와요. 그냥 자동으로 독점하겠어요. 독점. 그러니까 이 사람이 2km 이내엔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 이상하게 규정됨으로 인해서 괜히 이익을 얻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은 권리는 아니고 뭐예요? 반사적 효과 또는 권리 반사라고 한다. 근데 민법상의 예로는 이영준 선생님이 좋은 예를 들어놨는데 보충규제 41페이지 맨 밑에 시험에는 이게 나올 겁니다. 민법 예니까 이게 41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이 예컨대 케이스를 읽어보려면 103조를 먼저 읽어봐야 됩니다. 법조문 103조. 그 문장을 이해하려면 103조를 읽어보고 그 예컨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저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그 판례에 나오는 케이스가 뭐, 절이 있어, 절. 절이 이렇게 있으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103조 배울 때 배우지만. 이 절이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나라 일반적인 절들은 절이 임야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 계곡 이런 데 절이 주로 있죠,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좀 숲이 있고 뭐 그럴싸해, 절 같아요. 근데 이 절에서 말이에요. 이 주변의 임야를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대법원이 이걸 무효라고 합니다.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이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고 해서 무효라고 그래요, 이걸. 그러면 절을 갑이라고 하고, 이거 산 사람을 을이라고 하면, 갑이 을한테 이 절이 속해 있는 이 임야를 다 팔아먹어 버렸는데, 이게 무효예요. 반사회질서로. 선량한 포착이다 사회질서 위반 나가지고.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면, 이 판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이 사람이 이거 소유권을 갖고 갔다가 돈 내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안 줬으면, 계약만 맺고, 임야를 넘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한테 을로부터 되찾을 수 있는 힘을, 그 법적 힘을 준 게 아니고, 무효가, 103조에서 무효가 되다 보니까 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거는 권리는 아니고, 권리 반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기 그 보충규제에 써 있는 예를 알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이 설명을 이해 잘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을 반성해야 됩니다. 이 웃기는 사건이 뭐냐 하면 요새 그 여러분은 좀 안 그럴 나이 같은데 요새 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보면 핸드폰 새 걸 사느라고 부모한테 땡깡을 놔요. 그리고 뭐 형편이 안 돼서 좀 참으라 이러면 뭐 무슨 아빠가 이래 이거. 대들어요? 그리고 막 주장을 해 이상하게 권리처럼.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은혜에 불과한 거죠. 자식이 이쁘고 귀여우니까 남보다 좋은 걸 해주고 싶으니까 여유가 있으면 좋은 걸 사주는 거지 그걸 사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법적으로. 안 사주는 게 오히려 더 정당합니다. 내가 볼 때. 근데 그렇게 말땡강을 놨다가도 아빠가 뭐 요새 좀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이렇게 말하면 아 내가 잘못했나 봐요. 아빠의 어려움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이게. 그런데 뭐 땡강 놓는다고 이거? 그럼 뭐 당연하게 주장을 하죠 뭐. 우리 반에 뭐 옆에는 뭐 더 좋은 걸 사고 나는 그나마 양보한 건데 왜 안 사주냐 이거예요. 반 죽여야 됩니다 그런 거 그냥. 그게 정상적인 교육이 돼야 볼 때. 그건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 거. 그거 아무도 안 해요 그거. 큰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시집갈 때 돼가지고 왕창 해놓으라 왕창. 거덜을 냅니다 그냥. 근데 그건 요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옛날부터. 딸을 시집 보내면 기둥뿌리가 몇 개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이건 이상하게 삼국시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고조선 시대 때부터. 거덜을 내고 쓸어갖고 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저런 거 한번 생각해봤으면 이건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사회학적인 문제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이 아들을 선호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들은 쓸어가진 않죠. 쓸어갖고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들이 뭐 힘이 세다든지 무슨 뭐 아들이 뭐 논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할까봐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언젠가 기둥뿌리 나갈 일이 없다는 거야 이거. 안심이 된다. 아들만 한 4명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둥뿌리가 늘어나죠 거꾸로. 사돈집에 있던 기둥뿌리가 이리 올 거 아니야 전부. 딸만 6이다. 뭐가 좀 음울하지 않습니까? 폴란드의 하늘처럼 우울하지 않아요? 뭔가가. 물론 이제 이것은 어떤 경향이고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안 그러죠. 딸도 딸 나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여학생들 안심해도 됩니다. 또 나름대로의 어떤 딸이 되라. 나름대로의 딸이. 또 사실 부모들은 기둥뿌리 나간다 하더라도 허리는 좀 아프지만 그걸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또 좀 배운 사람들은 시티 오브 엔젤 뭐 그런 영화가 있습니까? 시티 오브 뭔데 하여튼 그 인도를 배경으로 하는 거기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거기. 아버지가 그 밥도 못 먹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죠. 자식들 먹이느라고. 인력 꾸이는데 돈을 못 버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도 있고 그런데 꼬마 아들하고 둘이서 돈을 벌면은 계속 저축을 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시겠네 지금. 나중에 이거 먹고 벌 일이지 우선. 근데 그다지 저축을 해 이상하게. 몇 푼 벌지도 못하면서. 그럼 허리띠 졸라매고 있지.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이게 영국의 청년이 물어봤어요. 왜 당장 먹고 우선 탈고 벌 일이지. 저축은 뭐 하려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하여튼 없는데. 그랬더니 우리 딸을 시집 보낼 때 지참금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막 영국 청년이 막 손가락질 하면서 바보 같은 사람 다 보였다. 그렇게 굶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걸 꺼내가지고 빨리 사 먹으라고 뭐 음식을. 그때 그 꼬마 아들과 아버지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가문에서는 딸을 훌륭히 키워서 지참금을 많이 줘가지고 자랑스럽게 시집 보내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집안 남자들의 자랑스러운 권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인도 같은 데 그거 싫어해요. 그리고 인도의 모든 대중소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한 집안의 남자는 말이에요. 자기 집안의 여자를 시집 보낼 때 기둥뿌리가 뽑히든 집안이 망하든 왕창 해주는 거 있죠. 그것이 남자된 그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권리에 속합니다. 자긍심에 관한 문제죠.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이렇게
어른들이 그걸 뭐 기분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분 좋게 생각한다, 오히려. 내가 좀 이 사회에 쓸만한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요구하고 싶은 거는 남자든 여자든 그만한 가치가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사람을 그렇게 자긍심을 충족시키면서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는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게 갑자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같은 어떤 사람 말하는 겁니까? 뭐, 공부한다고 실동에 가서 공부를 안 한다 이거요? 뭐 선생님이 뭐 5번씩 써보라 그러면, 며칠 있다가 어디 가서 잊어먹어갖고, 못 찬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긍심 있는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권리 반사는 알겠습니까? 내가 딴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동안에 이 책을 노려보면서 지식을 습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리 반사가 뭘까? 영화 제목만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가 권리입니다.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권리의 의의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들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봤다. 지금까지. 그럼 이제 의무도 알아봐야 돼요, 의무. 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입니다. 여러분, 그 보충교재에는, 그 법이 인정한 힘, 즉, 법력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내용이 써있죠? 41페이지 메뉴에. 41페이지 메뉴에 써있잖아. 지배, 청구, 형성, 항변의 가능성. 이렇게 써놨죠. 법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애매 까리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법력,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 도사의 법력을 말하는 건지, 뭐냐는 말미가 뭔지. 의무는 근데 뭐냐? 교과서를 우선 보죠. 교과서 맨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선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요소는 권리에 대응했을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데 법이 인정한 그 강요, 그거예요. 근데 여기는 권리에 없는 게 하나 더 붙었습니다. 뭐예요?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거를 빨간 걸로 네모쳐야 되죠. 그 권리에는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뒤에 거는 비슷한 게 보이는데. 권리 쪽에는 생략된 거죠. 권리 쪽에는 생략된 겁니다. 그런데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으니까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마음대로 못한다. 이게 근데 광직 선생님 말이에요. 이런 거 좀 앞에서 써놓으시지 그냥. 저 뒤에다가 짜증나겠지. 권리 행사가 어디로 갔어요? 여기구나. 이걸 어디다 써놓으셨냐 하면 59페이지 교과서 59페이지 로마자 1번에다 써놨어요. 권리는 지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의무는 지멋대로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겁니다. 59페이지 로마자 1번. 알겠습니까? 그 대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권리와 의무는 그러니까 세 가지 점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이죠. 권리는 아까 뭐예요?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그죠? 근데 여기 뭐예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거예요. 권리는 뭐예요? 법이 인정한 힘입니다. 의무는 법이 인정한 구속이에요, 거꾸로. 강요되는 거. 이제 또 찾아내는 건 뭐예요? 권리는 행사할 건지 말 건지 지멋대로 할 수 있어요. 의무는 그렇게는 못해요. 반드시 의무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따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못해요. 의무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의무가 아니죠. 그렇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정확하게. 옛날에 광윤 선생님 책이 두꺼울 때는 말이에요. 옛날에 광윤 선생님 민법 책이 500페이지가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걸 다 써놨어요, 앞에다가. 학생들이 얇은 걸 좋아하니까. 다 써놓지를 못하고 어디 중요한 쪽에다 써놔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드문. 더 읽기가 힘들어요, 또 이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400페이지대로 줄었을 때부터 독서법이 바뀌었습니다. 대짜고짜 그냥 한 10번 읽는 거예요, 처음에 무조건.
그래야, 아, 이게 가만 있어봐. 이게 저 뒤에 어디 있던데? 알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떠들어놨으니까, 이걸. 요즘은 독서법이라는 게 없어, 내가 그래. 이 정도 얇은 책은. 무조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냥. 그럼 어떻게 찾아요, 이걸? 그냥 무대뽀 한 20번 읽어야 아마 찾을 것 같은데, 볼 때. 어쨌거나 그걸 딱 구별해두고, 그것은 의의고, 내용이 있죠, 내용. 권리의 내용에 대비한 의무의 내용. 내용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자기의 의무와 부자기의 의무 두 가지가 있다. 곽인 선생님이 이걸 문장을 줄이다 보니까 절묘하게 줄여놨죠. 뭐냐면 자기 쪽에는 강요당하는 것이라고 쓰시고 부자기 쪽에는 구속을 받는 게 같은 말이죠, 이거. 같은 말. 그래서 이걸 겹치기로 같은 말이라는 것도 알리면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알리면서 이게 써놓은 거예요, 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광노인의 그 현명함.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교재의 그 저자 있죠. 더군다나 그분이 우리 민법학의 전설이며 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반세기 동안 그 흔들림이 없는 자유를 찾아오고 있는 책이니까 이게. 그러면 학생이라는 것이 어때야 되느냐? 따져봐야 된다고. 연말이 다가왔다. 새해가 시작된다. 내가 그 책까지 공부한다. 응? 그죠? 그 노인이 그리고 많이 늙으셨다.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박영사의 조관장한테 물어보니까 지금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소반을 하나 펴놓고 책을 보신다. 식사 시간을 빼고는. 곽인 선생님 뭐 민법을 모르는 게 있으시겠습니까? 매일 열심히 공부한다. 은퇴해서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만 미쳤나? 그러면 그분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연말이 다가오면 연합장을 하나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학생이 왜 연합장을 안 보내냐고 했더니 작년인가 내가 한번 소리 질렀어요. 자기가 보는 책의 저자한테 노인한테 연합장 안 보내는 학생은 뭐 수상한 학생이죠. 틀림없이. 집안이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하긴 뭐 어떤 학생은 실무에서 공부하는데 시골이 저 석골인데 자기 부모한테도 연락장 안 쓴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평소에 전화도 안 하죠, 그리고 잘. 언제 전화합니까? 편지는 언제 씁니까? 돈이 떨어졌을 때. 그죠? 카드가 지금 부도날 위기에 있다든지 뭐 이럴 때 전화하죠. 그건 학생이 아니에요. 건달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책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떤 학생이 그때 내가 왜 안 보내냐 했더니 주소를 모른대요. 이야, 근데 주소 알려줬어요, 그때는.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박영사에 물어보면 되죠, 전화로. 정 모르겠거든. 사람들이 성의를 가져야 돼, 성의를. 평소에 이렇게 알던 어른들한테 이렇게 보내보세요. 그거를 이게 판단을 하지 말라고. 머릿속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타산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해봐요. 한번 해보라고. 힘들어서. 해보면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뭐고, 그걸 알게 된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연합장이 뭐 한 장에 2천만 원이다. 그럼 내가 그런 말 안 해요. 연합장 그리고 정 없으면은 찌라시를 모아서 만들 수도 있죠. 미술 솜씨 발휘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자귀, 부자기 이렇게 돼요. 자귀, 부자기. 곽인 선생님이 참 사시는 데가 후암동입니다. 곽인 선생님 호가 후암이죠. 그래서 곽인 선생님 호가 후암이세요. 후암. 사시는 곳이 후암동이라. 자귀를 강요당하는 것과 부자기. 한 가지 조심할 건 이 자귀 부자기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원래 그 법학 뭐 기초에서 이걸 배우게 되는데 뒤에 들어와서 나올 것 같은데 이 자귀 부자기가 형법에도 등장하고 여러 법에 다 등장하죠. 근데 워낙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 자기 부자기 자꾸 나오는데 이걸 따로따로 배우면 서로 피곤하니까
간략하게 우선 여러분 그 190페이지에 교과서 190페이지에 밑에서부터 6번째 줄에 외부적 용태는 행위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 자귀와 부자귀가 있다. 그게 보입니까? 이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자귀, 부자귀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 외부적 용태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게 말이 기니까, 무슨 말인지 어렵고, 이게 왠지 어렵지 않습니까, 벌써? 이걸 보통 우리 자주 쓰는 용어는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귀와 부자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자귀 의무와 부자귀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의무가 행위 의무로 구성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같은 말이라는 거. 자귀, 부자귀가 나와서. 자귀는 뭐냐 하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부자귀는 뭐냐면 하지 않는 거예요. 형법에서는 다릅니다. 민법하고 개념이 달라요. 뭔가를 하지 않는 건 원래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냥 안 하는 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건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말에서 이제 독일에서 구별하면, 둘둔과 운터라슨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뭡니까? 앞에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원래는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형법에서는 이 뒤에 것만 문제 삼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처벌할 수 없으니까. 민법에서는 둘 다 부작이라고 해요. 둘 다 문제가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든 뭐 해야 될 걸 안 하고 가만히 있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 뭔가 해야 될,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가만히 있을 의무도 있어요. 가만히 있을 거는 대부분 인용문인데 지금 뒤에 나오기 때문에 강선 선생님이 소개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저기 하면 216조 216조? 217조? 그 조문을 찾아봐요. 그 216조 상당히 재밌는 조문, 여러분이 또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217조구나, 217조. 217조 1항 단서를 봐요. 2항을 보세요. 참, 2항 단서가 아니라. 217조 2항을 보시면, 그 위에 걸 한번 읽어봅시다.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는데, 설사 이런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을 내더라도 이 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할 때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었죠. 그걸 참을 의무가 있다. 옆에서 떠들어붙어도. 저 217조는 뭐에 관한 거냐면, 여러분 뭐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많죠.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 이상하게.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무슨 그 집 아들이 보컬 그룹의 인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매일 연습을 해요서 락 음악을. 4시 반부터는 그 집 아버지가 일어나요, 또 이번엔 또. 그래갖고 웬 그 소리, 엄청난 그 벽돌 깨는 거 있죠. 그걸 연습을 해요서. 자격시험이 얼마 남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아침 먹을 때 되면은 괴상한 냄새가 납니다, 하여튼. 뭔가 봤더니 공해 물질을 다뤄야 돼, 거기서. 그러고는 이상하게 8시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집 학생이 학교를 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오후 4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그거를 옆집에 피해를 안 주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또 1항에 써 있죠. 소리, 냄새, 뭐, 열,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 그저 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예? 뭐, 정원에서 뭐, 같이 치는 소리. 이건 참아야 돼, 이건. 보통 통상에 사용 적합하니까. 그 2항에 써 있죠. 인용할 의무가 있다. 참아야 된다.
이런 걸 부작이라. 가만히, 참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참는데 가만히 있지, 어떻게 해요? 부작이라고, 부작. 그런 걸 부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그거 말고, 뭐 적극적으로 뭔가 행위를 해야 될 때가 있어. 그건 다 자기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의무는 자기 의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념을 파악해 두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49페이지 그 위에 절반 문단들은 작은 글씨하고 큰 글씨. 이건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이 49페이지의 그 첫째 문단하고 작은 글씨 문단은 정확한 제목이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입니다.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알겠습니까? 제목을 써놓으라고. 그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왜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인지 그게.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에서 보통의 권리 의무 관계는 뭐라고 써 있어요? 서로 1대1로 대응하게 돼 있어요. 1대1로.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그 상대편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1대1로 대응한다. 권리와 의무는. 그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시험에 난다. 예외. 예외가 뭐예요? 어느 한쪽만 있는 게 있어요. 어느 한쪽만 있는 게. 한쪽만 있다고. 이게 뭐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면 사람은 보통 남녀가 한 쌍을 이루어 살게 돼 있죠. 보통은.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 혼자 사는 사람. 여자만 혼자 산다든지 남자만 혼자 산다든지. 그 얘기 아무 얘기도 아니고. 그럼 예외를 시험에 내죠.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게 있어요. 거기 뭐가 예를 들죠? 거기. 여러분이 어떻게 그게 더 뒤에 나오나? 거기 보면 예를 든 게 형성권 이렇게 써 있죠. 형성권. 형성권. 형성권은 의무가 없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형성권에서 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질상. 그 다음에 의무만 있고 권리가 있는 건 뭐예요? 그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공고 의무, 등기 의무, 감독 의무. 보충 규제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뭐 받았을 건 없어요. 친절하게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거기서. 그 작은 글씨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권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권리와 유사한 개념을 공부했죠. 권리와 유사한 개념. 여기서도 유사한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무도. 아까 유사한 개념을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 내가? 같은 글자가 들어가야 돼, 같은 글자가. 그러니까 뭐 의자가 들어가 있든지 무자가 들어가 있든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거. 분명히 비슷한 개념에. 그 작은 글씨 읽어봐요. 작은 글씨. 이 구별 개념은 뭐예요? 아예 통째로 들어가 있죠. 간접 의무. 그렇잖아요? 아예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용어도 많이 쓰지만 더 많이 쓰는 용어가 있으면 더 많이 쓰는 용어. 그래서 아마 그 보충교재에서는 그쪽을 맞췄을 것 같은데. 그 42페이지에 위에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보면 그 책무라는 말을 써놨죠. 이걸 더 많이 씁니다, 현재는. 책무. 간접 의무라는 말보다는 책무라는 말을 쓴다고. 이제 책무는 채권법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여기서는 우선 맨 밑에 각주에 있는 종류 정도만 알면 됩니다. 책무의 종류를 써놨죠, 각주에. 보충규제 42페이지 맨 밑에. 이 책무하고 본래의 의무 있죠. 간접 의무하고. 이 간접 의무라고 말할 때는 본래의 의무를 우리가 직접 의무라는 용어로도 사용합니다. 대응해서. 대개념이니까.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교과서 작은 글씨에서 한번 찾아봐요. 보충규제에는 직접 써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교과서 읽어보고 보충규제 읽어봐요. 42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2번. 자기 생각이 맞았나? 위반했을 때 그 효과가 발생하냐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책무와 의무는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 책무도 원래 그 무자가 한자가 똑같은 글자입니다. 의무하고 책무. 그걸 구별하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권리 의무의 개념을 파악했습니다. 개념. 그런데 잘 들어주세요. 권리 의무가 원칙적으로는 1대1로 대응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외는 지금 다 배웠죠. 오늘 한쪽만 있는 거. 그럼 이 이후에 설명해서 의무 쪽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권리 쪽만 설명하면 나머지 전부 대응하는 게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종류서부터는 의무를 안 다룹니다.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특별한 거 혼자만 있는 거는 여기서 공부를 했고 나머지는 1대1로 대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쪽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오늘 한쪽만. 그게 반대편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 종류서부터는 권리의 종류라고 써죠. 권리 의무 종류라고 그러고. 반대로 말해요. 공법에서는 헌법이나 이 행정법 같은 데서는 의무 쪽을 매우 중시합니다. 어떤 의무가 있는가. 공권보다는 공의무를 더 중시한다고. 근데 민법에서는 권리 쪽을 위주로 공부한다.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권리라고 써놓고 괄호 안에다가 왜 사건이라고 써놨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민법에서 다루는 권리는 당연히 사인의 권리입니다. 국가의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건만 달아요, 우리는. 그게 24번 테마의 본문에 나와 있죠. 응? 공권, 사건 중에서 우리는 사건만 다룬다 이거예요. 기분도 좋게. 응? 여러분 근데 좋아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시험 보려면 결국 다 배워야 되죠. 응? 뭐야 이거? 응? 이건 보나마나 이건 저거죠. 뭐 화끈함 뭐 이런 그런 거죠. 왜냐하면 강의하는 걸 모르고 지나간 사람. 그러니까 뭐 성인 광고 이런 겁니다. 뭐 저번에 보니까 뭐 이런 메시지 오빠 뭐 만나고 싶어.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내 동생이 전화 온 줄 알고. 그래서 내 동생이 일본에 있는데 이상하다 그래갖고 전화번호가 나 모르게 이름이 귀국을 했나 이거 이상하다. 응? 응? 우리 좋은 말 하나 완전히 배려놨죠 지금. 오빠. 응? 오빠가 저게 지금 보니까 현대어에서 뜻이 6가지나 되더라고. 6가지예요. 술집에서 쓰더만. 그러니까. 원래 저게 우리 세대는 굉장히 정감 있는 단어입니다. 저게. 보통 가정집에서 옛날에는 아빠가 무섭습니다. 보통 자식들한테. 엄마는 좀 따뜻하지만. 근데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빠예요. 오빠는 좀 만만하지 않습니까? 아빠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 여동생이 시집가기 전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하고 땡깡도 좀 놓고 가끔 가다가 좀 뭐 돈 필요하면 몰래 뺏어가기도 하고 그런 그 아주 그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정겹죠. 뭐든지 부탁할 수 있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오빠가 모르는 게 없고 자기 오빠니까 이게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게 가정이 아주 절묘하게 운영이 됩니다. 아빠는 무서운 것 같지만 다 알죠 또. 아무리 무섭게 해도 자식들이 뭐 진짜 무서워하진 않아요. 겉으로 무서워한 척만 하지. 왜냐면 자기 사랑하는 게 확실하니까 그 사람은. 물론 이제 한강에다 집어던지는 아빠는 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정은 그게 그 서구처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도 어떤 그 숨겨진 그 운율이 있습니다. 절묘한 그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이게 다 파괴당했어요, 보니까. 용어상 우선 이게 개판이 나버렸어요. 용어상 집안이 이게 기품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대다수 주류는 아직도 전통적인 그 조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보니까 안 그러면 나라 벌써 망했죠. 소수가 그럴 뿐인데 하여튼 그런 거를 좀 그것도 민법의 대상입니다. 일상생활에 들어가니까 친족법, 상속법을 해석할 때는 그걸 유념해야 되죠. 문자의 뜻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참답고 올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조문이 어떻게 됐든 말든 간에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완충을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 권리의 종류에서 말이에요. 맨 처음 이 권리의 종류를 살펴볼 때 여러분 이 본론에 두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꽃입니다. 권리의 종류. 알겠습니까? 권리의 종류. 권리에 뭐가 있나? 이 본론의 상반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권리의 종류가 뭐냐. 뭐냐면 권리 의무가 민법 전체인데 결국 서론 빼면 여기서 이걸 똑바로 모르면
사사건건 시비가 걸려요. 우선 그 분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한 가지로 분류를 안 하고. 내용,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다. 권리의 내용이 근데 뭘까? 이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권리의 내용이 뭘까? 아까 권리를 뭐라고 그랬죠?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인데, 그럼 권리의 내용이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예요? 일정한 이익이죠. 일정한 이익. 그 첫 줄에 나오죠? 내용이 뭐예요? 사회적 생활 이익. 써 있잖아. 그 내용이에요. 권리 내용이. 그걸 명확히 해주세요. 명확히. 교과서에 써 있잖아요. 첫 줄에 아예. 옆에다 그 음식선선 써놔요. 권리의 내용 이꼬르 일정한 사회적 생활 이익.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공부 안 하는 학생은 뭐 질문을 하면 불시해. 딱 떨어지게. 권리 내용이 뭔가. 일정한 생활 이익입니다. 또는 뭐 사회생활에서 얻는 이익입니다. 또 아니면 급하면 일정한 이익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막 우겨요. 제가 알고는 있는데 표현이 안 됩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표현이 안 되면. 알고 있는데 표현이 안 되면 모르는 거지, 이게. 아니, 시험 보는데 답안지에다가, 채점관님, 제가 알고는 다 있습니다. 근데 써지지가 않네요. 그럼 주장할 수 없어요. 권리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회적 생활 이익, 사회생활상의 이익, 일정한 이익, 그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그럼 이 개념을 정확히 알면 이 글자만 봐도 짐작이 가죠. 재산권은 권리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재산이라는 사회적 생활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라고, 이게. 재산권은. 또, 인격권은 뭐 같아요? 인격. 여기서 중요한 게 인격이 뭐냐는 거죠. 인격이 뭘까? 인격이 법학에서는 두 가지 뜻을 씁니다. 두 가지 뜻. 조금 더 보려고. 가족권, 이건 신분권이라고 한다요. 또 사원권, 다 짐작이 가죠. 요 작은 글씨는 나중에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설이 대립하는 문제라서. 내용을 먼저 보자. 50페이지. 재산권. 재산권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종류가 많은데, 특별법까지 따지면. 그 문단의 제일 끝에 뭐라고?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나오죠. 번호를 매겨요, 번호를 좀. 번호 안 매겨도 되겠다, 사실. 거기 괄호 1, 2번으로 돼 있네, 또. 밑에. 그래서 물권, 채권, 지적 재산권은 재산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뭐죠? 권리의 내용, 즉 사회적 생활 이익이 재산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재산을 다시 갈랐으면 그 사회적 생활 이익인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무슨 재산, 무슨 재산, 무슨 재산. 그럴 거 아닙니까? 물권은 무슨 재산이에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직접 지배가 생활 이익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직접 지배. 채권은 뭐라고 돼 있어요? 행위를 요구. 이렇게 돼 있죠. 행위를 요구. 여러분 조심할 게, 내가 아까 그 뒤에 걸 왜 앞에 당겨봤냐면, 행위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이 양쪽이 다 떠올라야 됩니다. 양쪽이.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도 요구할 수도 있고, 부자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행위를 요구. 채권법 같은 데는 명문으로 써놓죠, 그걸. 그 다음에, 남에게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거 있죠. 행위를 요구한다는 거는 자기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달라는 걸 요구하는 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달라. 지적재산권은 또 뭐예요? 거기 보면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그 이익. 알겠어요? 남에게 뭔가를 해달릴 수 있는 이익.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이익. 근데 사실 여러분이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지배가 뭘까? 지배가. 지배가 뭐야? 어떻게 하는 게 지배냐 이거예요.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는 게. 어렵게 그 물권법에서 배우는데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아까 소유권의 내용에서 배운 거 있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익. 어떤 물건은 그 중에 일부밖에 못 합니다. 어떤 물건은 다 하고 소유권은 다 하죠. 용익 물건은 사용 수익밖에 못 해요. 담보 물건은 조건부 처분밖에 못 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정도 알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물권법, 채권법에서 이걸 뭐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니까 그냥 땡겨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응? 그 다음에 말이에요. 조심할 건 뭐냐 하면 거기 물권의 끝부분에 준물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준물권. 물권은 아닌데 물권 비슷하게 생긴 걸 준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준자가 붙어요. 이 법학에서는 준자 붙는 게 많습니다. 우리말로 사실 올바르게 번역하면 유사라는 말입니다. 유사. 내가 잘 쓰는 말 중에 유사책이라는 말이죠. 유사책. 책은 아닌데 책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 요즘 잘 안 씁니다. 그 부탁이 들어왔어요. 부탁. 진지한 부탁이 들어왔어요. 좀 그 말을 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그 말 대신에 준책 이렇게 쓸까 하다가 혀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안 쓰기로 했어요. 안 쓰기로 했어요. 아니 안 쓰기로 한 게 아니라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인격권은 뭐냐, 인격권. 인격권. 본 말이에요. 거기 그 쭉 읽어보면 무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알지도 못하겠죠. 그래가지고, 거기 뭐 7번째 줄인가 6번째 줄에 보면 구체적으로는, 거기다 이렇게 별표 하나 줄 앉혀놓고, 구체적으로 뭐 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리켜요. 뭐, 다시 뭐 정신적 자유의 권리는 명예, 신용, 정조, 성명, 초상, 학문, 예술, 창작, 사생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뭐 초학자가 많아서 그런데 헌법을 다 배웠습니까? 헌법? 헌법을 한 번도 뭐 들어본 적이 없나? 없어요? 그럼 이게 아주 설명이 쉽습니다. 설명이 쉽다고. 헌법의 그 기본권 중에서 있죠,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인격권을 침해한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민법적 보호 측면이 인격권이에요. 여기 예를 든 게 다 그거죠. 예를 든 게. 여기 지금 교과서 예를 들어놓은 게 한번 보면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들 아니에요, 전부 다. 응? 프라이버시의 보호를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여기.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들이 다. 알겠습니까? 그걸 인격권이라고 그래요. 헌법에 다 나오죠. 명예의 자유, 신용의 자유, 정조의 자유 다 포함되죠, 이거. 정신적 자유권에도. 그렇게 하면 아주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또 조심할 게 뭐냐면, 그 문단의 끝에 세 줄입니다. 민법은 근데 인격권을 보호하긴 하냐?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751조에서 소극적으로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호 안 하고. 이게 여기서 소극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적극적으로 인격권은 뭐 이렇게 좀 더 보호하고 좀 더 강화시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보호를 안 하고 있다가 침해당하면 손해배상하게 한다. 그걸 소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인격권에다가 뭐 영양제를 놓고 이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망가지면 깨지면 수선해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침해 당하면 손해배상한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 보호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751조가 손해배상에 관한 거예요. 불법행위에 관한 거. 그래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면 되고 그 문장이 지문에 가끔 나옵니다. 슬쩍 바꿔가지고 민법은 인격권에 관하여도 적극적인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고 죄송해요.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성질나죠. 이게 실력도 아니고 그냥 책을 똑바로 읽었냐의 문제인데 보통은 이걸 정신없이 읽고 앉아있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족권은 말이에요. 친족권이라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 조심해 읽어야 돼요. 곽윤직 선생님이 여기서 친족권이라고 써놓은 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앞에서 배운 곽윤직 선생님은 친족법만 가족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통설에 따라 쓰면 이게 뭐예요? 이 상속권도 포함됩니다. 원래는. 이런 걸 조심해 읽어야지, 그런 걸. 가족권은 뭐가 특색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 부분에.
의무적 성질이 강합니다. 의무적 성질이. 알겠습니까? 가족법상의 권리는 그래요. 친족법상의 권리는 대부분 권자로 끝나도 의무도 포함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13조의 그 친권 같은 거 있죠. 친권. 그것은 친권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의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원권은 말이에요. 거기 핵심이 뭐냐면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부여된 권리입니다. 지위에. 이게 지위에 부여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위를 잃으면 권리도 잃고 지위를 얻으면 저절로 권리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위에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사원권은. 알겠습니까? 권리만 움직이질 않고 따라다녀요. 지위에. 그게 사원권의 특색입니다. 가족권의 특색은 뭐예요? 의무의 성격이 강해요. 인격권은 주 내용이 뭐예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뭐라고 써놨어? 소극적 보호라고 그래. 재산권을 왜 안 물어보냐? 재산권은 워낙 중요해서 상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작용에 의한 분류. 작용에 의한 분류도 쉽게 공부해요. 이게 요령 있게. 작용에 의한 분류의 그 로마자 1, 2, 3, 4를 보니까 이게 어디서 보던 거죠, 이게. 어디서 보던 거야, 이게. 뭐 이게? 아까 법적 힘의 내용이죠, 이게. 응? 청구, 지배, 형성, 항변이 아까 보충규제에서 법력의 내용이었잖아, 이게. 법력의 내용. 응? 그러니까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한 분류라고 돼 있잖아. 응? 지배권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게 풀어놓으셨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잘 보면, 타인의 행위를 끼어들게 하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별도의 말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직접의 말뜻입니다, 이게. 법학적 말뜻이라고. 직접이라는 말이 원래, 다른 사람의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이 뜻입니다. 응?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충교재 43페이지 맨 밑에 각주 줄을 읽어봐요. 43페이지. 응? 또 뭐가 부서져? 몸무게가 가볍다는 것은 그냥 불편한 거예요. 직접. 그 맨 밑에 각주를 보세요. 맨 밑에 각주. 써있죠. 직접의 말뜻. 그걸 지금 이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죠. 교과서 어디였어, 이게 또. 여기구나. 51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을. 직접의 말뜻입니다, 이게. 별도의 말이 아니고.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학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말 중에 하나예요. 직접, 간접. 간접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가운데 끼워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직접 안 하고.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가 지배권이다. 응? 알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물권이 지배권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거기 지적 재산권과 인격권도 지배권에 속한다. 여기는 뭐 헐렁헐렁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들 정도는. 직접 정도만 하면 되고. 의의만. 근데 이 지배권, 이 작용에 의한 분류제가 참 중요한데 지배권의 수업용 논점이 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지배권에서 가장 비중 있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시험 보기 위해서. 그거는 52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거기는 푸르고 또는 붉고 굵은 펜으로 두 번째 문단 전체를 박스를 쳐요. 52페이지. 알겠습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정리 부분이 보충규제 45페이지 동그라미 3, 4, 5번입니다. 동그라미 3, 4, 5번. 알겠습니까? 밑에 동그라미 3, 4, 5번이 있죠. 그거예요. 지배권의 핵심 논점은 뭐예요? 대외적 효력과 대내적 효력입니다. 교과서를 다른 속도로 읽어봐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박스 친 거. 교과서.
3, 4, 5번과 비교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된다. 응? 그래가지고 대내적 효력은 나중에 이제 물권법에서 중요한 지금은 용어만 익숙해 두세요. 대내적 효력은 우선적 효력 말합니다. 보충규제 있듯이. 대외적 효력은 두 가지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 불법행위 성립 이거예요. 대외적 효력은. 알겠어요? 이 두 가지 효력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아까 지배권의 대표적인 게 물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집에 가서 물권법 책 보면 물권의 효력이라고 써놓고 이 세 가지만 다루죠. 우선적 효력, 방해배제 청구권,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만 다룹니다.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응? 그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원래 논점이 그거니까. 채권법에서도 논점입니다. 예외적으로 채권법에서 이 세 가지 다 인정되죠. 채권이라 하더라도 등기 또는 가등기가 돼 있으면 우선적 효력을 갖습니다. 대외적으로 채권은 예외적으로, 물권은 원칙적으로지만 예외적으로 방해배제 청구권하고 불법행위 성립하죠. 그런 식으로 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권리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지배권의 효력이 뭔가? 지배권의 효력이 뭔가? 알겠습니까? 지배권이 말뜻하고 이 효력, 대내적 효력, 대외적 효력. 이 각인돼 있어야 됩니다. 법학도의 대내 피지대. 시정 잡배는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어요.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청구권이 뭐냐? 이건 또 유명한 문제가 있는데. 이 청구권을 좀 명확히 배워보려고 책을 봤더니 말이에요. 여러분 그 청구권에 있는 두 줄의 정의를 한번 읽어봐요. 교과서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있어요. 거기 행위 옆에 뭐 자기 부작위는 당연한 거고. 아까 설명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50페이지에 그 바로 이번에 채권의 정의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 이거예요. 50페이지에. 똑같아 이거.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거 채권하고 청구하고 같은 거 아니야 이거? 그 의의가 지금 똑같잖아요. 아무리 봐도.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52페이지 우선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봐봐. 뭐 공식이 있어. 뭐예요? 아니며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다섯 줄 또 올라가 봐요. 아님을 주의하라. 계속 반복해서 있죠. 아님을 주의하라. 그죠? 이 기절할 노릇입니다. 이거. 똑같은 의미로 써놓고는 아님을 주의하래요. 똑같이 써놓고는 의의를 아무리 읽어도 똑같은데. 뭐냐 이게 뭐냐? 응?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여러분 그것도 그것만 공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만 써놨구만. 52페이지 맨 밑에 줄에는 문장으로 써놨구만 아예.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고 계시죠. 같은 게 아니다. 똑같이 써놓고는. 그런데 이게 교과서에는 이게 이 총칙이 있었는데 분명히 옛날에. 그나마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보충교재 46페이지에 사실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을 보고 차이점을 밝혀봐요. 맨 위에 1번을 보고 동그라미 1번. 청구권은 즉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은 즉시 요구하지 못해요. 알겠어요? 그 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점. 그 부분을 내가 여러분이 이야기 좋게 하려고 보충교재 44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2번에도 써놨죠. 차이점을. 그러니까 채권과 청구권과의 관계를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채권 쪽에서만, 왜냐하면 이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청구권이 있으니까 그 채권과의 관계만 말하면 공식으로 알려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채권 중에서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만 청구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라고.
이행기가 도래했으니까 지금 즉시 청구가 되죠, 이제. 기간 다 됐으니까. 근데 이행기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그건 청구권 아니에요. 즉시 청구를 못하니까. 즉시의 중요성 알겠습니다, 즉시. 채권과 청구권을 그냥 교과서에 써있는 그 의의만 봐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절대.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상하게. 다 똑같은데 뭐만 차이나요? 즉시 요구할 수 있냐, 청구할 수 있냐, 행위를. 즉, 다른 말로 뭐예요? 이행기가 도래했냐, 이거예요, 지금 벌써. 이거 왜 내가 강조라고 하냐면, 학생들 중에는 말이에요. 특히 문장을 쓸 때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객관식도 나오지만, 청구권이라고 쓸 수 없는 데다가 자기 맘대로 청구권이라고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청구권이라고 쓴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거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권리를 표현할 때 청구권이라고 써놔버리면, 지금 즉시 요구할 수, 즉, 이행기가 이미 도래했다는 거를 내포한 말이라고, 이 말 자체가. 알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케이스 같은 거 풀라고 문제 내놓으면 자기 멋대로 청구권이라고 써요, 계속. 그럼 또 옆에서 뭐라고 쓰냐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다 이잖아요. 그건 모순된 말입니다. 알겠어요? 모순된 말이라고. 청구권이라는 이행기가 도래하고 지금 바로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행기가 안 도래하면 어떻게 청구를 해? 그런 거를 학생들이 잘 체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별로 가볍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 그것 때문에 인생 바뀌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답안지에다가는 지멋대로 그렇게 써놓고는 나중에 나와서 꼭 욕을 해요. 개뿔 따고도 모르는 것들이 채점은 더럽게 짜게 해가지고 과락 맞았다. 쓸 거 다 썼는데 난. 뭘 쓸 거 다 써요. 지나치게 쓴 거죠, 그건. 틀린 말을 골라서. 그런 그게 많습니다, 이 법학에. 그러니까 평소에 기초 개념을 정확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자기가 날조를 하는 거예요, 개념을 슬슬 이제. 비슷하게 뚜둑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곽윤희 선생님이 52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서너 번을 강조하잖아요. 같은 게 절대 아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이 광노인은 왜 같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즉시라는 말을 안 써놨을까? 나도 불가사예요. 내 생각에 이게 채권 총론에는 또 여러 번 써놨어요. 즉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즉시 요구할 수 있는 게. 내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총칙에서 그거 안 써놨다고 책 보기 싫은 사람은 내 책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걸 꿋꿋이 참고 채권 총론까지 읽은 사람은 그냥 한눈에 알게 되죠. 평소에 고민하다가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게. 응? 그럼 평생 안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쉽게 알려주면 쉽게 잊어먹죠. 그 점을 조심하고 여기서 이제 논점이 하나 있는데 그럼 이 청구권하고 채권하고 의미가 비슷하니까 청구권은 채권에서만 나오는 거냐? 아니에요. 그 교과서를 보다 보면 말이에요. 뭐 이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상단에 써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 상단에 이건 뭐 채권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물권에서도 발생하고 뭐 가족권에서도 발생하고 여러 군데서 발생해요. 그래서 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말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말도 있고 친족권적 청구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에서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 또 하나 조심할 게 있는데 이 청구권은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금 말했듯이 채권, 물권, 뭐 친족권, 상속권 뭐든 간에 기초가 되는 권리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청구권은 저 혼자 생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초가 되는 권리가 있다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논점이 이거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우선 그 52페이지 로마자 2번에 6번째, 7번째 줄 읽어봐요. 거기 빨간 걸로 이렇게 메모리펜 같은 칠해봐요. 6, 7, 8번째 줄까지. 알겠습니다. 8번째 줄까지. 거기 문장이 있죠. 6째 줄, 7번째 줄, 8번째 줄에 이어진 한 문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펜을 칠하라고. 확실하게. 그래 놓고 그 메모리펜 칠한 거에서 우측 페이지에 작은 글씨 위에 두 줄 있죠. 세 줄. 두 줄. 꼬마 글씨 빼면 두 줄. 그리 화살표를 쫙 하세요. 지금 메모리펜 칠한 데서. 거기 뭐가 돼 있죠? 이들 청구권은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기초가 되는 권리와 절대로 분리해서 청구권만을 양도하지 못해요.
그게 왼쪽 페이지에 있는 그 메모리펜 칠한 거의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특색이에요. 같은 차원의 권리가 아니라고. 이거는 뭐라고 할까? 지 혼자서는 잘하지 못하고 버섯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주는 그 모태가 없으면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거 청구권은. 그러니까 반드시 기초가 되는 뭐 권리가 있어요. 거기 빌부터 사는 거야, 빌부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분에 이렇게 버섯이 자라고 있으면 화분이 옮겨가면 이건 통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그렇지 않고 그것만 달랑 꺼내서 옮겨놓으면 어떻게 죽어버리게 말라서. 영양분을 빨아먹는 기초가 되는 게 없어져가지고. 청구권의 특징 알겠습니까? 청구권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채권하고는 즉시라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기초가 되는 권리하고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못해, 이건. 반푼이야, 이거. 그리고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에서만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 개의 권리에서 발생합니다. 기초가 되는 권리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선 핵심입니다. 핵심. 또 하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엔 말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내용을 가진 사람도 많죠. 많아요. 하는 짓거리 가만 보면. 권리도 그런 게 있어요. 권리도. 이름은 청구권인데 내용은 딴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하고 알맹이하고 달라요. 이거. 그게 53페이지 작은 글씨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름하고 내용하고 안 맞는 거. 이름은 고시생인데 하는 짓거리는 건달하고 비슷한 놈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 써있지, 작은 글씨에. 이름은 청구권인데 내용은 형성권이라는 거야, 이거. 이건 물론 반대설도 있어요. 그러나 압도적인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형성권이라고 한다. 이름이 청구권. 근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냐 하는 문제죠. 그 많은 청구권 중에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이름은 청구권인데 형성권이 되는 거는 그 청구권 앞에 있는 두 글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 한번 봐봐요. 들어가는 글자가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매수자, 증이나 감 또는 증감자. 또 하나는 뭐죠? 박일선 선생님이 예를 안 들었죠. 또 하나 다수설이 인정하는 게 소멸자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박일선 선생님은 반대합니다. 소멸자 들어가는 거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다수설은 이 소멸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말한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 요약이 돼 있냐면 보충교재 46페이지 그 중간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3번. 너무나 요령 있게 정리가 되어 있죠. 각주까지 포함하면. 46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그걸 기억하면 되는데 이까지 걸,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기도 좋아요. 매수, 증감, 소멸만 찾으면 되니까, 빨리. 다수설에 따라서. 곽유희 선생님은 소멸자는 안 친다는 거 알면 되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왜 이따위로 해석을 하냐는 거예요. 그냥 청구권이라고 법전에 써있으면 청구권으로 내버려 두지. 왜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이걸 못 살게 굴어가지고, 청구권이라고 써있는데 이걸 갖다 형성권이라고 주장하냐, 이상하게. 왜 그랬을까? 수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법전에 청구권이라고 써있는데 한자를 아무리 봐도. 그럼 청구권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여기엔 필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다수설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권리가 청구권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권처럼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성권은 청구권과는 다른 뭔가 기이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근데 이 책에는 그걸 안 써놔요. 안 써놨죠, 작은 글씨. 아무리 읽어봐도. 왜 그런지 안 써놨어요, 이거 이상하게. 이게 곽윤식 선생님 책에만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책에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상속법까지 군데군데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어요. 알아서 찾도록. 알아서 찾도록.
보충규제 47페이지에는 그걸 모아놨어요. 형성권의 기능과 특질. 이거를 무지갯빛 굵은 펜으로 박스를 쳐요. 보충교재 몇 페이지라고 시작하나요? 47페이지. 형성권의 기능과 6가지입니다. 거기 찾아놓은 게. 그거를 정말 아름답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박스를 치라고 그 부분을 목숨 걸고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이것만 외우면 지금 1차 시험을 봐도 10문제는 맞습니다. 아무리 못 맞아도. 그냥 봐도.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물론 이제 중증 바보는 안 됩니다. 글을 못 읽는다. 이러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고. 빵점이지, 이건 보라마나. 이 6가지. 그 중에서도 이 특히 청구권을 왜 자꾸 형성권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관계있냐면 2가지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4번 때문에 그래요. 청구권을 악착같이 형성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6가지를 달통해야 됩니다. 이거 알면은 민법 내용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사라져버립니다. 간단하게. 이걸 처리해버린다니까. 어떤 기가 막힌 문제가 나와도. 10분의 1 정도 분량이 사라진다고 갑자기. 이 6가지 특질을 외우고 다니면. 이거를, 이런 거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외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부 안 하는 때 외우세요. 화장실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작업하면서, 산보 가면서 이걸 외우라고. 작업하면서 이걸 외우라고 그러면 내가 불리한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상대방이 누굽니까? 자기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 친구가 말이에요. 언제나 보면은 눈빛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인다고. 내가 보니까 뭐 학생인데 도대체 자기 일은 전 신경 안 쓰고 오만 잡기에 능하다 이거요. 잡기에 능하다. 헛소리 삥삥하고 말하는 데보다 무식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 그 사람 멋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잠깐 미쳐서 좋아할 수 있어도 좀 있으면 짜증나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밥 먹을 때, 차 마실 때, 산보 갈 때, 자기 직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때 외우라고 이거 형성권의 기능과 특질 6개 조그맣게 써가지고 코팅하고 다니면서 알겠습니까? 전철에 앉아서 졸 때 이럴 때 이거 외우라고. 그러면 엄청난 내용이 삭제됩니다. 생략돼버린다고 민법에서. 이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보게 돼요 눈으로. 야 이거 가지고 거의 다 해결되네 이거. 6가지. 근데 장담하건대 이렇게 요약해서 해놓은 게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만. 어떤 책을 찾아봐도 전부 분산시켜놨어 이상하게. 학생들 곤란하게.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